런던 한복판 국제 로펌 사무실에서 한 미국인 변호사가 점심시간마다 도망쳤습니다. 식탁 앞에서 울렁거리는 속, 낯선 음식 한 접시조차 견디지 못했던 그녀. 그리고 어느 날 단 한 번의 초대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런던의 국제 로펌에서 일하는 29살 미국인 변호사 엘리자베스입니다. 뉴욕 출신이지만 2년 전 영국 지사로 발령받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제 소개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음식에 대한 지나친 예민함입니다. 그냥 까다로운 입맛이 아니에요. 제 속으로는 깊은 트라우마가 숨어 있습니다. 8살 때였어요. 학교 소풍에서 나눠준 도시락을 먹은 후 밤새 토하고 열이 나 응급실에 실려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는 식중독이라 했지만 그 후유증은 단순한 병명으로 정리될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낯선 음식에 대한 공포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식당에서는 항상 같은 메뉴만 고르고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도 미리 메뉴를 확인하지 않으면 거절하곤 했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들은 저를 까다로운 리지라고 부르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동료 지수가 홈파티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하려 했어요. 한국 음식이라니요. 생소한 향신료와 발효 음식, 생각만 해도 위가 불편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내가 내 음식 취향이랑 상황을 잘 알잖아. 정말 부담 없이 와. 결국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된장과 마늘 그리고 알 수 없는 향신료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뒤돌아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거실로 안내받은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그릇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10가지도 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각양각색의 나물, 붉은색 김치, 노란 계란말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한 번에 마주한 건 처음이었죠. 위장이 긴장으로 꼬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불안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지수의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부담 갖지 말고 조금씩 맛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두셔도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가장 무난해 보이는 시금치나물을 집었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향과 적당한 간의 맛이 혀끝을 감쌌어요. 예상치 못한 맛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어쩐지 편안한 느낌이었죠. 조심스럽게 다른 반찬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계란말이, 아삭한 오이 무침, 그리고 지수의 어머니가 특별히 권해주신 된장찌개까지.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오래된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이에요. 화학 조미료 하나 안 들어갔죠.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맛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올가매던 두려움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따뜻한 포옹 같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죠. 처음으로 낯선 음식을 먹고 난 후 불안감이 아닌 만족감을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제 삶을 제한해왔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 반찬들의 정갈한 맛과 지수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홈파티 이후 며칠간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맛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시금치나물의 고소한 참기름 향과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음식들을 먹은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낯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찾아오던 증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펌에 중요한 국제소송건이 들어왔고 저희 팀이 담당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스트레스는 급격히 증가했고 제 위장은 그 영향을 곧바로 받았어요. 엘리자베스,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어느 월요일 아침 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괜찮지 않았어요. 주말 내내 강한 위경련에 시달렸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찾아오는 익숙한 증상이었죠.
위산이 역류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도 있었어요. 괜찮아. 그냥 이번 소송건이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무심코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제 죽을 끓였는데 내가 생각나서 조금 가져왔어. 위장에 부담 없고 영양도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죽이라니 또 다른 낯선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지수의 따뜻한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고 솔직히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부드러운 쌀죽 향이 올라왔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은은한 향신료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전복죽이야. 한국에서는 위장이 약하거나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음식으로 여겨지는 거야.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놀라웠어요. 부드러운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치 위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짭조름한 간에 은은한 해산물 향 그리고 약간의 참기름 맛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한국에서는 음식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 약식동원이라고 음식과 약은 같은 근원에서 온다는 뜻이야. 그날 저녁까지 신기하게도 위경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며칠째 고통스러웠던 속쓰림도 한결 나아졌어요. 한 그릇의 죽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 죽 더 얻을 수 있을까? 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사실 엄마가 너를 위해 좀 더 만들어 두셨어. 오늘 점심 때 가져다 줄게. 그날부터 일주일간 지수는 매일 다른 종류의 죽을 가져다 주었어요. 전복죽, 닭죽, 팥죽, 호박죽. 각각 다른 맛과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일매일 제 상태는 호전되었어요. 위장 증상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도 어쩐지 감당하기 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위가 좀 안정된 것 같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일주일 후 지수가 제 책상에 작은 도시락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깔끔하게 칸막이로 구분된 여러 반찬이 보였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 그리고 작은 용기에 담긴 된장국까지. 밥은 평소 먹던 흰 쌀밥이 아니라 여러 곡식이 섞인 잡곡밥이었습니다. 엄마가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하신 거야. 모두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없는 음식들이지. 특히 된장국은 위장 건강에 최고라고 하셨어. 조심스럽게 한 입 한 입 먹기 시작했어요. 죽보다는 훨씬 단단한 음식이라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신기하게도 속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곡밥의 고소함과 다양한 반찬의 맛이 어우러져 만족감을 주었어요. 특히 된장국 한 모금을 마셨을 때의 그 편안함이란.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런던에 최근에 오픈한 한식 반찬 가게가 있어. 혼자 살면 요리하기 힘들잖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주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메뉴를 살펴보니 알레르기 정보와 재료 원산지까지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위장에 좋은 세트, 스트레스 완화 세트 같은 특별 구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안심이 되었죠. 첫 배송이 왔을 때 반찬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각각의 반찬이 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어 내용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도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음식에 예민한 저에게는 그런 투명함이 큰 신뢰로 다가왔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고등어구이, 멸치볶음, 그리고 미리 포장된 된장찌개 세트까지. 처음으로 낯선 음식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했던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찌개를 데워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의 그 편안함이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송 업무가 계속되는 동안 한식 도시락은 제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매일 밤 야근하며 스트레스로 위장이 뒤틀릴 때마다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은 마치 마법처럼 증상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이 음식들이 단순히 위장 증상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제 전반적인 기분까지 좋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이 음식들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발효식품의 힘일 거야. 한국 음식의 많은 부분이 발효 과정을 거치거든.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발효식품들은 장내 건강에 좋고 장은 우리의 두 번째 뇌라고도 불려. 실제로 기분과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지수의 설명은 흥미로웠어요.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제 몸과 마음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반찬을 주문하게 되었어요. 출근할 때 작은 도시락 통에 담아가는 한국 반찬들은 제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을 때마다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도시락을 쳐다보곤 했죠. 엘리자베스, 그거 뭐야? 냄새가 좋은데. 같은 팀의 토마스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한국 반찬이야. 맛을 좀 볼래? 평소에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 큰 신뢰의 표시였으니까요. 토마스는 조심스럽게 시금치나물을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어디서 사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무실의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반찬 가게 정보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수석 변호사 마이클조차 제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 점심. 혹시 그 가게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변화가 제게는 놀라웠습니다. 음식 트라우마로 인해 항상 주변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경험을 거부해왔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추천하고 있다니요. 한국 반찬은 제 위장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음식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즐거움과 연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송이 마무리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든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식 도시락을 즐겼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라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녁 시간 혼자 아파트에서 따뜻한 밥과 반찬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맛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음식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게 작은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로펌의 런던 사무실에는 단순한 점심 문화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처 샌드위치 가게나 샐러드 바에서 빠르게 음식을 사와서 먹거나 출출할 때마다 간식을 먹는 정도였죠. 식사 시간은 그저 허기를 채우는 시간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반찬 도시락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을 테지만 곧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죠. 엘리자베스, 오늘은 어떤 반찬 가져왔어? 법무팀의 사라가 매일 같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건 콩나물 무침이야. 아삭아삭하고 약간 매콤한 맛이 나. 먹어볼래? 제가 대답하면서 젓가락으로 조금 건네주곤 했죠. 놀랍게도 사무실 전체에 한국 반찬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지수 그리고 몇몇 호기심 많은 동료들만 한국 도시락을 싸우더니 어느새 법률 보조원부터 시니어 파트너까지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이 작은 반찬 용기들을 들고 다니게 되었어요. 이거 진짜 중독성 있다니까. 나 요새 김치 없으면 입맛이 없어. 평소 보수적인 식성으로 유명했던 재무팀 리더 제임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점심시간의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각자 컴퓨터 앞에서 혼자 허겁지겁 먹던 점심이 이제는 테이블에 모여 도시락을 펼쳐놓고 반찬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작은 한국 식탁이 런던 한복판의 로펌에 펼쳐진 것 같았죠. 엘리자베스, 이 반찬들이 한 끼에 얼마나 하는 거야? 어느 날 인사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대략 10파운드 약 17달러 정도. 반찬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여러 동료들이 한식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후 사무실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나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커피에 의존하는 빈도도 낮아진 것 같았어요.
여러 종류의 채소와 발효 음식이 균형 잡힌 한식 특성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변화는 제 상사인 마이클의 태도였어요. 원래 까다롭고 거리감 있는 성격으로 유명했던 그가 어느 날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지난번에 말해준 그 반찬 가게, 혹시 내일 주문할 때 나도 좀 추가해 줄 수 있을까? 특히 그 된장찌개라는 거 좀 먹어보고 싶어서. 마이클이 처음으로 사적인 부탁을 한 순간이었죠. 그 후로 우리는 종종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업무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음식이 만든 작은 변화였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요. 과거에 저는 음식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소통의 도구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찬 문화는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의 큰 접시가 아닌 여러 개의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이면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게 되죠. 그 과정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느새 반찬 교환이 공식적인 점심 문화가 되었고 매주 금요일에는 누군가 특별한 한국 음식을 가져와 다 함께 나누는 작은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단골로 이용하는 반찬 가게의 음식들로 시작했지만 곧 다른 한식당의 음식들로 다양화되었죠. 우리 회사 복지 프로그램에 한식 케이터링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어느 날 인사팀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회사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변화들.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음식, 경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제 음식은 제게 경계가 아닌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문득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한식 홈파티를 열면 어떨까?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낯선 사람들과 낯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제 최악의 악몽과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고 음식이 주는 연결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토록 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음식 경험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다음 주말 사무실 동료들과 이웃 몇 명을 초대하는 홈파티를 계획했어요. 지수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한식 파티의 꽃은 역시 삼겹살이야. 테이블에 직접 구워 먹는 고기 파티로 하면 어때? 처음엔 의아했지만 지수의 설명을 들으니 흥미로웠어요. 테이블 중앙에 휴대용 가스 그릴을 놓고 모두가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라니. 미국이나 영국의 바비큐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저에게 작은 도전이었어요. 식재료를 구입하러 한국 마트에 처음 방문했고 지수의 도움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삼겹살, 쌈장, 상추와 깻잎 같은 쌈 채소들,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까지. 모든 재료의 신선도와 위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보며 지수가 웃었습니다. 아직도 불안해? 괜찮아. 한국 음식은 원래 발효 음식이 많아서 오히려 위생적이야.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실험하고 발전시켜온 거니까. 그녀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요. 드디어 파티 당일 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반찬들을 예쁘게 담고 상추와 깻잎을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파티장이 될 거실의 큰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지수가 일찍 와서 도와주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무거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한식 파티의 묘미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다 같이 즐기면서 먹는 거지. 지수가 제 긴장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희 팀의 토마스였어요. 그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와서 테이블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게 다 뭐야? 정말 근사해 보인다. 그가 감탄했어요. 이어서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법률 보조원 사라, 재무팀의 제임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케이트와 앤드류까지. 모두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며 테이블 주변에 모였어요. 자리에 앉자 지수가 나서서 간단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삼겹살 파티의 핵심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서 상추나 깻잎에 싸서 먹는 건데
각자 취향대로 쌈장이나 된장을 발라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손으로 먹어도 되는 거야? 케이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묘미지.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먹으면서 서로의 음식을 나누는 게 한국 식문화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모두 어색해했지만 지수가 시범을 보이자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그릴을 공유하고 고기를 집게로 뒤집는 과정이 위생적으로 괜찮을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수는 충분히 익힌 고기만 먹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쌈을 싸볼게요. 상추 위에 밥을 조금 올리고 고기 한 점, 쌈장 살짝, 그리고 마늘이나 고추도 취향껏 넣으세요. 지수의 설명에 따라 모두 조심스럽게 첫 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상추에 밥과 고기, 쌈장을 올려 한 입 크기로 싸서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의 짭조름한 맛, 상추의 신선함, 쌈장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의 조합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제가 진심으로 감탄했죠. 테이블 주변에서는 비슷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평소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제임스가 연신 쌈을 싸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음식에 대한 형식과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즐기는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특히 저처럼 음식에 대한 불안과 제약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의미가 컸죠.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더욱 활발해졌고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밥상을 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음식과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야.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수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이제 메인 요리 다 먹었으니 냉면 나올 차례예요. 한국에서는 고기를 먹고 나서 냉면으로 마무리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뭐야, 더 있어? 토마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미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괜찮아, 조금만 먹어봐. 이건 완전히 다른 맛이야. 지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차가운 국물에 쫄깃한 면이 담긴 냉면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한 입 먹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기름진 고기 후에 상큼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했습니다. 이거 천재적인데? 먹은 후에 이런 걸로 마무리하다니. 케이트가 감탄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체계적이구나. 맛의 조합뿐만 아니라 순서까지 모두 고려하다니. 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모두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는데 동의했어요. 특히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심지어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지며 먹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저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수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치유받는 기분이었어. 평생 두려워했던 걸 극복하는 느낌이랄까. 지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야. 그건 문화고 역사고 무엇보다 신뢰야. 내가 그걸 깨달은 것 같아서 기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고 있는지. 트라우마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제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식 파티 이후 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반찬 가게에서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것을 넘어 런던 곳곳의 한국 식당들을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추천을 따라 뉴몰든의 한인타운을 방문하기도 하고 소호 지역의 퓨전 한식 레스토랑도 가봤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낯선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맛을 탐험하는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저는 종종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씁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기처럼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 음식과 그로 인한 변화를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 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진지한 에세이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반찬과 나의 치유 이야기. 첫 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한국 음식을 통해 제가 어떻게 오랜 트라우마를 극복해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발견한 문화적 의미와 음식의 철학까지 담아봤습니다. 사실 이 글은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제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죠.
엘리자베스, 이거 정말 감동적인데? 어딘가에 투고해보는 게 어때? 어느 날 지수가 우연히 제 글을 보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런던의 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 투고했어요. 놀랍게도 편집자로부터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의 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진솔한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네요. 다음 호에 실어도 될까요? 그렇게 제 첫 에세이가 매거진에 실렸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음식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특정 음식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이 그렇게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단순한 맛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유명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의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한 치유와 문화 탐험이라는 주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는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출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또 다른 치유의 여정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음식 트라우마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음식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제 첫 번째 한식 경험, 도시락 문화 삼겹살 파티, 그리고 지수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의 경험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뢰와 치유, 그리고 문화적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판사 편집장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죠. 놀랍게도 제 책 한 그릇의 치유 한국 밥상이 가르쳐준 것들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도 번역 출간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음식 트라우마와 치유 경험을 저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TED 강연에 초청을 받았어요. 한 그릇의 한국 반찬이 나를 어떻게 치유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더 넓은 세계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음식 트라우마의 심리적 영향, 문화적 연결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 음식 철학의 치유적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기억,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 반찬 한 그릇은 저에게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연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음식 트라우마나 섭식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다는 메시지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과 함께 식사할 용기를 냈어요. 한국 반찬 문화를 배우면서 음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즐거움의 원천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제게 더 큰 사명감을 심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음식을 통한 치유와 문화적 연결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푸드 힐링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 전문가, 심리학자, 영양학자들과 협력하여 음식을 통한 심리적, 사회적 치유 방법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한국 반찬 문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의 학교, 병원, 기업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불안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섭식 장애 환자들을 위한 치유 워크숍,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소통 증진을 위한 기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갔어요.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개발도상국에서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에서 제한된 재료로도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한국 반찬의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음식을 통한 커뮤니티 강화와 문화적 자부심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음식은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엄성과 연결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런던으로 돌아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그릇의 된장찌개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음식을 두려워하던 제가 이제는 음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가 건네준 한 그릇의 한국 밥상이 있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 작은 도시락 통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직접 담근 김치, 시금치나물, 그리고 지수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으로 만든 된장찌개. 이제 이 음식들은 제게 단순한 점심이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이자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밥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기적.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음식이 이제는 제 가장 큰 열정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음식 트라우마를 이겨낸 미식가가 되어 이제 저는 한국 집밥의 따뜻함을 세계와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밥상이 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달이었어요. 저처럼 두려움에 갇혀있던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한 그릇의 따뜻한 밥상에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